문제 있는 여인들, 문제 있느냐 아니면 있는 여인들, 네. 감이 오셨을 텐데 사실 어제였습니다. 어저께 우리 장예찬 전 최고의 페이스북을 딱 보고 제가 이거다. 요약정리 일타 강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 또 가족분들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또 이분들의 그 수사 대상에 대한 이슈를 우리 장예찬 전 최고께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 이제 사위분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사위가 될 텐데 이분이 항공사의 전무가 됐어요. 근데 항공사의 경력이 전무하고 그래서 전무를 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같이 일했던 일본인 훈련국장이 네. 있더라고요. 이름이 구마다 아키라 씨. 네. 이분이 이제 예전에 중앙일보에 이제 제보를 했었던 인터뷰인데요. 그 사위분이 항공적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영어도 못했다 심지어는. 그리고 대통령의 사위였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 회사가 자금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부터 문제 제기가 돼 있었는데 네네. 수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진행이 잘 안 되다가 네. 사실은 법무부 장관 바뀌고 검찰총장 바뀔 때 되고 새로운 중앙지검장 임명되면서 속도가 확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공정하게 네. 과거 정부의 부정부패를 밝혀주길 바랬던 국민들이 이런 수사가 정권 초에 진행이 잘 안 돼서 사실 많이 답답해요. 실망하고 답답했던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라도 네. 사실 전주지검에서 올라온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고삐를 죄서 이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게 참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근데 일이고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네. 정치 보복이었으면 이거 진즉했어야죠. 그리고 없는 일도 막 들춰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많이 절제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정말 맞아요. 그런데 이 전무 뇌물 사건은 도저히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어서 불거지고 있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전무가 된 서모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이였습니다. 당시 38살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 경력이 항공 경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다 할 대기업에서 임원을 했기 때문에 뭐 경영 관련된 능력이나 조직 관리 능력이 인정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세한 업체에 있다가 갑자기 타이스타젯이라는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전무가 된 거예요. 들으면 알만한 회사잖아요. 근데 항공 발권도 못하더라라는 게 동료 직원들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본사에 따졌대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을 다 뽑았냐.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발권을 못하는 건 나도 아는데 사실. 그러니까 정말 항공과 관련돼서는 시획자도 모르는 사람을 떡하니 전무로 발령시켰고 네. 문제는 이 타이이스타젯의 대표이사 대표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전무가. 38살. 아니 보통은 발권을 못하는 전무가 사장님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보통은 대표이사인 사장님이 월급 많이 받고 그 다음 부사장, 그 다음 전무, 상무 이런 순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무가 타이인스타젯 계열사 대표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증거와 직원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가 안 됐다는 건 진짜 진척도가 안 나왔네요.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피의자로 적시됐느냐? 사위라고 해도 네. 그 딸인 문다혜 씨와 사위의 문제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 사위가 이 전무가 되어서 고액의 억대 연봉을 네. 받기 전에는 네네. 문다혜 씨, 이 딸집의 생활비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줬다는 겁니다. 계속 지원을 해줬고 이미 경제 공동체네요. 이거를 법리적으로는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데 네. 문다혜 씨가 열받아서인지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뭐라 했죠?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그러면은 자백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여기가 범죄인. 네. 그런데 이 서모 씨가 취업함으로 인해서 그 경제적 지원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 해주게 돼요. 그러면 서모 씨 월급으로 인한 이득을 문 전 대통령도 본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게 법리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게 성립이 돼요. 이 논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잡아넣은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그 당사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빠져나가기 어렵고 그렇죠. 이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이상직 전 의원이 네. 이를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맞아. 나중에 국회의원도 된 거 아니냐. 인정 받았잖아요. 이게 결국 대가성이 다 성립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하나둘 속속 증거로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건 봅니다. 빼박인 것 같아요. 네.
네, 앞뒤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문다인 씨가 이렇게 열받아서 뭐 이렇게 올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도 참 저는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게 노무현 대통령을 좀 연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장치화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뭔가 결집자들을 이편 저편 그냥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쨌거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해서 네. 국민들 다수가 가슴 아픈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 이용해서 동정론을 펼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 문다혜 씨가 자기와 가족들의 범죄 혐의를 물타기 하고자 음.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셈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지탄받아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그 그 과거 어디도 썼어요. 네. 발언을 인용했는데 네. 진짜 막 간 거는 김정숙 여사입니다. 막 간 겁니다. 이게 맛이 가는 네, 거. 네. 네. 맛이 아니라 막 갔다. 막 갔다. 막 네. 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또 막말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뭘 막 했느냐? 네. 돈 세탁을 막 했어요. 맞아요. 그 부분도 좀 궁금했어요. 돈 세탁을 막 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볼까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김정숙 여사의 친구가 문다혜 씨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해준 계좌 내역이 지금 확보가 됐어요. 근데 왜 딸을 돈을 주는데 그렇게 쿠션을 매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돈의 출처가 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아니 세상에 어느 엄마 친구가 친구 딸한테 5천만 원 줍니까? 아 우리 엄마 친구 전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엄마 친구들 많은데 아니 저 요새 선거 떨어지고 힘든데 저도 5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엄마 친구가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부정을 못하는 게 그 네. 친구분이 계좌 송금 내역에다가 자기 이름 옆에 네. 가로치고 김정숙 가로 닫고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어머니 친구가 굉장히 꼼꼼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내 돈 아니고 그 너네 엄마가 보내는 거야라고 문다혜 씨가 알 수 있게 네. 그거를 적어놓은 덕분에 이건 엄마 친구에게 받았다라는 거짓말도 못하게 이것도 됐고 빼박2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엄마 친구를 통해서 이른바 일종의 돈 세탁을 시도했느냐? 조국 대표가 또 헛소리를 합니다. 그 당시 뭐 김정숙 씨 자택이 네. 시위 때문에 진입이 안 돼서 부탁한 거다. 아, 아니 요즘 세상에 폰뱅킹하고 인터넷 뱅킹하지 뭘 집에 가야만 이게 됩니까? 특히나 정치인분들, 특히나 뭐 고위공직자분들은요, 이거 엄청 조심하는 포인트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건 정말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혹은 네. 청와대 특활비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럼 이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게 지금 수사의 목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파고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 5천만 원과 네. 또 문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책을 내준 출판사에서 받은 2억 5천 아, 네. 이것도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총 3억입니다. 네. 이 3억이라는 큰 돈의 출처에 대한 또 용도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김정숙 여사가 자기 돈 5천만 원 준 거면 문제가 안 돼요. 네. 굳이 친구한테 부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부정한 뇌물이거나 그보다는 저는 청와대 특활비를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뭐 지방 출장 가거나 여러 가지 국정 관련된 일을 할 때 써야 될 세금이죠, 사실. 그 세금 특활비를 유용해서 네. 만들어서 준 거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럼요. 이 청와대 특활비 유용했다고 네. 전직 국정원장들부터 청와대 직원들, 전직 대통령들 다 줄줄이 옥살이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 문제가 또 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은 과연 어떤 돈이었나? 네. 그리고 출판사에서 왜 2억 5천을 그 중에 2억을 뭐 편집 디자인비로 줬다고 하는데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도 책 한 권 디자인해주고 2억을 받지는 않죠. 사실 저희 이제 우리 뉴스엔드 스태프 중에 한 분이 디자이너세요. 지금 앉아 계신데, 네. 네, 저분한테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출판사에서 디자인비의 명목으로 2억 5천을 줬어. 근데 5천은 뭐 빌려줬대. 아니 그렇다 치자고요. 그렇다 쳐도 2억이래요. 뭘 하면 2억을 벌 수 있죠? 하고 제가 디자이너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무슨 책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제가 이걸 얼마나 2억이 출판사에서는 큰 돈인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판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장편 소설로 유명한 이영도 작가의 소설인데요. 그 눈물을 마시는 새, 이게 1, 2, 3, 4권에서 4개가 전집이에요. 요거를 유럽의 한 출판사에다가 인세를 받고 팔았는데 그때 3억에 팔렸거든요. 한국 출판 역사상 가장 최고가로 팔린 거예요. 근데 무슨 이름도 잘 못 들어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다고 2억을 준다?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좌파 진영에서 책을 매개로 뇌물을 참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김만배 신앙님 뭐 무슨 대한민국 혼맥사전이라는 듣도도 못한 책 그거 네. 뭐 사는데 1억 5천 책값이었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디자인비가 2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줘야 될 인세를 문다혜 씨에게 준 거예요. 인세가 아니고 인사세네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주면 네. 문 전 대통령이 딸 생활비로 그 2억을 다시 주려면 음, 증여세도 내야 되고 그럼. 또 말이 나올 수 있으니 그냥 아버지가 받을 거 딸한테 준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성립되느냐? 네. 역시나 처음 나왔던 경제 공동체. 뭐 그걸 운명 공동체라 부르든 뭐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만 네. 이 공동체가 성립하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 출판사 2억 5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사위를 전무로 임명시키고 월급을 받은 네. 그 모든 액수가 네. 문다혜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 사위분이 받았던 그 급여 플러스 문다혜 씨가 부정적으로 출처를 잘 모르겠는 출판사와 뭐 그 엄마 친구의 돈까지 해서 3억. 그러니까 사실 금액이 이게 고위 공직자에게 타겟이 돼서 수사를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아요. 아니 3억이면 네. 웬만한 사람들 전 재산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그럼요. 네. 서민들 뭐 대출 빼고 이거 저거 빼고 나면 실제 순수 자산이 3억인 가정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위분이 사장님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 금액도 총액이 어마어마하겠죠. 2억 이상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그래요? 그 뇌물이 2억 이상이 되면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징역이 엄청 세져요. 1억 넘어가게 되는 순간. 근데 진짜 이렇게 거대한 사건들이 아직까지 지금 윤정부 들어선 지 3년 차잖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수사가 안 됐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성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원석 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극도로 좀 억제시켰다라는 여러 가지 진술들 네. 또 취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바뀌는 시점에서 수사 속도가 난다는 건 네. 사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분이 없으니까 이게 시작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이 맞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참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저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정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좀 가족에 대한 이슈들이 막 이렇게 너무나도 빼박 증거들이 막 하나씩 튀어나오고 하니까 저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자면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탈북자들을 북한이 하자는 대로 강제 송환시켜줘서 사실상 총살당하게 만든 죄 그리고 우리 사회 공무원이 네. 바다에서 네. 북한에게 정말 총격 피살당하는 것을 네네. 사실상 방치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에게 월북자라는 낙인을 억지로 정부 차원에서 찍었던 죄 이런 것들까지 저는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사실 또 생각나는 게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왔다 갔어요. 네. 그래서 여기 습격 사건이라고 해서 여기를 좀 한바탕 이제 입고 나가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 정권에서의 두 가지 실패 사례를 통해서 청년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첫 번째 부동산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창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 좀 법치국가 안에서의 질서적으로도 너무나도 해악을 많이 끼친 것 같아서 사실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부동산과 일자리가 네.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저출산이 심화된 건 당연하고요. 그렇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전 정권의 패착 중 하나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젠더 갈등을 심화시킨 정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온라인상에서 네. 뭐 페미니스트들 극단적인 언행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반발하는 젊은 남성들의 어떤 집단적 움직임과 목소리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막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추기고 이용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기를 많이 얻어가셨죠. 이 네. 젠더 갈등이 사실은 또 저출산이나 이제 결혼율, 혼인율이 떨어지는 것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제대로 여성 인권을 챙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갈등을 막 야기시킨 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책임질 건 태산 같지만 네. 그건 정치적 책임이라 치고 실제 사법적인 책임도 이제부터 정말 져야 되는 네. 그런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검찰 리더십이 또 이제 세워졌으니까 저희가 하나씩 올바른 수사 또 공정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